플라톤이 어떻게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체계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줄기에서 이후 모든 철학적 논의가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을 하나의 거대한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철학자들은 각자의 시대 속에서 풍성한 가지와 잎, 그리고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과 자연학이라는 굵직한 가지를 뻗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합리론의 새로운 가지를 틔웠습니다. 칸트는 비판 철학이라는 무성한 잎을 피워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지와 잎이 자라나온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의 뿌리, 즉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이전 사상가들로부터 양분을 빨아올려 하늘을 향해 굳건히 솟아오른 줄기 말입니다. 그 줄기는 단연 플라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철학의 줄기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많은 책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이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영역들을 최초로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시도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형이상학은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인식론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윤리학은 무엇이 선한 삶인가를 묻습니다. 정치철학은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미학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늘날 철학의 주요 분과로 알려진 거의 모든 영역이 바로 그의 사상 속에서 그 원형을 갖추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여러 아이디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질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사상 체계입니다. 바로 철학이라는 나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단단한 줄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줄기를 이루는 핵심적인 나이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심장이자 가장 핵심적인 나이테는 단연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 혹은 형상 이론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개별적인 사물들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이 의자, 저 의자, 수많은 종류의 의자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 즉 리얼리티는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완벽한 원형들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즉, 의자의 이데아라는 완벽한 본질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의 모든 의자는 그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든 삼각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이 조금 굽었거나 각도의 합이 정확히 180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삼각형, 즉 삼각형의 이데아를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바로 그 이성으로 파악되는 완벽한 원형이야말로 진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동굴의 안쪽 벽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 위로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물 모형을 들고 지나갑니다. 죄수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옮기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동굴 벽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죄수들은 그 소리가 그림자들이 내는 소리라고 믿습니다.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살아온 이 죄수들에게는 그 그림자가 세계의 전부이자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죄수가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먼저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누군가 저것이 진짜 사물이고 벽에 비친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해주어도 그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생 봐왔던 그림자의 세계가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끌려 나간다면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상징하는 태양빛에 눈이 멀어버릴 듯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림자에 익숙해지고 물에 비친 모습에 그리고 마침내 실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인 태양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 실제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그는 동굴 안에 남아있는 다른 죄수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동굴의 어둠에 다시 익숙해진 그의 눈은 그림자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가 동굴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눈이 멀어서 돌아왔다고 조롱합니다. 그가 동굴 밖 세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을 풀어주려 한다면 죽이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우리가 바로 그 동굴 속 죄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는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철학자의 임무는 바로 이 동굴에서 벗어나 감각적 현상의 그림자를 넘어선 참된 실체, 즉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이데아로는 서양 형이상학의 거대한 줄기를 형성했습니다.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구분하는 이 구도는 이후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세속 세계와 천상 세계의 구분,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 칸트의 현상계와 예지계의 구분 등 서양 지성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원론적 사유의 원형이 바로 플라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적 사유에서 찾으려 했던 플라톤의 시도는 철학이 더 이상 눈앞의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데아라는 참된 실제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가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인식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상기설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깃들기 이전에 이미 이데아의 세계에 머물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 모든 진리, 모든 이데아를 직접 보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상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면서 그 모든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는 과정은 사실상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영혼이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진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 즉 상기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메논에서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대화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기하학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노예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 즉 삼파수를 통해서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소년에게 직접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이 그런가? 저것은 어떤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놀랍게도 노예 소년은 이 과정을 통해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만드는 법과 같은 복잡한 기하학 정리를 스스로 발견해냅니다. 플라톤은 이를 통해 지식이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을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끌어내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진리를 상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를 통해 참된 지식, 즉 에피스테메는 감각적 경험에서 오는 불확실한 의견, 즉 독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는 늘 변하고 불완전하여 참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성을 통한 영혼의 회상 과정, 즉 상기를 통해서만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론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서양 철학사를 양분하게 될 거대한 논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로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입니다. 지식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 안에서 찾으려는 합리론의 거대한 흐름은 바로 플라톤이라는 수원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안다는 행위를 넘어 삶의 본질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식론이라는 철학의 중요한 가지가 튼튼하게 뻗어 나올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플라톤의 사유는 개인의 내면이나 추상적인 실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부패한 아테네 민주주의에 의해 사형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는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평생을 바쳐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고뇌와 사유의 결과물은 서양 정치 철학의 영원한 고전이 된 저서 국가, 즉 폴리테이아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란 정의로운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인간 개인의 영혼을 분석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사랑하고 사유하는 이성, 둘째는 명예와 용기를 추구하는 기계, 셋째는 육체적인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즉 이성이 기계를 동맹으로 삼아 욕망을 현명하게 통제할 때, 그 사람은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상태를 정의로운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구조를 국가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세 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통치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이성에 해당합니다. 둘째, 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호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기계에 해당합니다. 셋째, 국가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욕망에 해당합니다. 플라톤은 이 세 계급이 각자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맞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이 이상 국가를 다스려야 할 통치자는 혈통 좋은 귀족이나 돈 많은 부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플라톤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직 철인, 즉 필로소퍼 킹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철인이란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감각의 세계를 넘어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 인식한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참된 삶, 즉 무엇이 진정으로 좋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삶을 가진 자만이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기술이 아닌 정의와 선이라는 철학적 진리에 기반한 정치를 최초로 구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정치 철학이라는 분과에 도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이상 국가로는 후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비롯한 수많은 이상 사회 사상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국가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와 같은 정치 철학의 핵심 질문들을 던지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체계에서 모든 이데아들의 정점이자 그의 사상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밖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인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에 해당합니다. 선의 이데아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착함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부여하고 모든 진리에게 참됨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즉, 아름다움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삼각형의 이데아 등 다른 모든 이데아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조건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따라서 선의 이데아는 실제의 최고 원리이자 동시에 지식의 최고 원리인 셈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윤리학은 단순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가를 아는 지식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선의 이데아를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결코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덕은 곧 알미다라는 명제를 계승하고 심화시킨 것입니다. 플라톤은 모든 악행의 근원을 무지, 즉 이그노런스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감각적인 쾌락이나 세속적인 명예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을 통해 영혼을 끊임없이 수련하여 궁극적인 실제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선의 이데아, 개념은 그의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 철학을 하나로 꿰뚫는 정점이자 최종 목적지입니다. 존재의 근원과 삶의 근원,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려는 그의 장대한 시도는 서양 윤리학사의 목적론적 윤리설의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된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선 개념, 기독교 신학에서의 신,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 등 궁극적 실제이자 가치의 근원을 탐구하려는 모든 철학적 시도는 좋든 싫든 플라톤이 세운 이 거대한 줄기와 대화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이 어떻게 형이상학, 인식론, 정치 철학, 윤리학이라는 철학의 핵심 분과들의 거대한 줄기를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사유하는 형이상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기설을 통해 삶의 근원과 조건을 깊이 탐구하는 인식론의 단단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국가와 철인 통치라는 이상적인 비전을 통해 정치 철학의 영원히 마르지 않을 영감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의 이데아를 통해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을 탐구하는 윤리학의 정점을 세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은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계승하고 혹은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스승의 핵심 사상인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던진 질문과 그가 만들어낸 개념들이 너무나도 근원적이고 강력해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철학자도 그것을 그냥 비켜갈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이 철학의 줄기라는 것은 그의 모든 주장이 완벽한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던진 질문들이 철학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며 자라날 수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수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저작을 읽으며 진정한 실제란 무엇인가?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박물관에 갇힌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이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우리의 사유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대화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거대하고 단단한 줄기에 기대어 철학이라는 깊고 넓은 숲을 탐험하고 있는 것입니다.